네, 전북민원연에서 특별기획으로 마련한 친일 언론과 친일 언론인에 대한 내용,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친일 언론인에 대한 내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친일 언론인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실 우리 전주의 현인 사명 중에 한 명이자 행동하는 지식인 중에 대표적인 지식인 중에 한 분인 김은규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지식인이시죠? 부끄럽습니다. 예. 오늘 그러면 이 첫 번째 시간으로 친일 언론인, 네. 첫 번째 시간으로 누구를 지금 소개를 해 주실 예정이십니까?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일제강점기 시대적 배경으로 이제 언론들이 어떻게 친일로 변모해 가는가를 쭉 살펴봤는데, 그 내부에서 이제 활동한 분들이 있어요. 지식인이자 언론인이었던 분들이, 많은 분들이 변절을 합니다. 안타깝게도.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너무나 잘 알려진 이광수 편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역시 우리가 이 친일 문학인이면서 언론인, 그리고 친일을 했던 그 대표적인 인물로서 우리가 이광수를 들 수가 있겠는데요. 그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많이 변절한 지식인들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실제로 구한 말부터 일제강점기 이렇게 이어오면서 실제로 우리나라 소위 말하는 지식인이라고 불려지는 그런 사람들이 변절 사례는 많나요? 많죠. 네, 맞습니다. 주로 어떤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당시가 어쨌든 우리가 계몽의 시기고 했잖아요. 계몽의 시기에다가 또 식민지 시기가 겹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솔직히 지식인들이 어쨌든 계몽의 시대에서 옛날에 조선 봉건적인 사상들, 유교적 사상들 이런 거를 탈피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사상이나 정신뿐만 아니라 이제 문물도 그렇고 하는 와중에서 양반들이 자각을 하긴 해요. 그래서 이제 계몽을 이끌어가려고 하는데, 식민지 시기 속에서 이제 보니까 일제가 이게 안 망할 줄 알았나 봐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다수가 많이 변절을 하는데, 이제 우리가 그 당시에 조선의 3대 천재라고 했던 3대 천재 이광수, 최남선, 홍명희 선생 이렇게 세 분을 동경 3제라고 해서 다 같이 동경 유학파예요. 그래서 동경 3제라고 하고 이게 조선의 3대 천재가 됐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홍명희 선생만 빼고 최남선, 이광수 전부 친일로 나아가는 대표적으로 그 3대 천재에 대해서 우리가 나중에 다시 또 따로 특집으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이 지식인이라고 이제 우리가 불렀는데, 그 당시에 이제 지식인들이 주로 어떤 영역에서 일을 하던 사람들인가요? 지식인들이 이제 그 당시 지식인은 크게 보면은 이제 한학을 공부하면서 스스로 이렇게 공부를 하신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해외 유학파들, 특히 일본 유학파들이 많았죠. 그래서 되게 이제 일본에 가서 많이 공부를 하고 들어와요. 주로 이제 일본 유학파들. 그래서 이제 양반들이 와갖고 대부분 이제 어떤 활동을 하냐면, 공부를 했으니까 자신의 전공과 관련해서 일을 하는데, 되게 이제 문필 활동을 많이 하죠. 그 문학 작품도 쓰고 문필 활동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배경편에서 얘기했다시피 이거를 문필 활동을 할 수 있는 이 터전이 돼주는 게 언론이에요. 언론. 새로운 신문물로 신문들이 등장하니까 하나의 활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미디어가 있었다라는 거죠. 신문. 그러니까 그 미디어로서 신문, 잡지. 그래서 이제 대부분 문필가이자 언론이 활동을 많이 하는 거죠.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 대표적인 그 문필가이면서 언론인 이광수 씨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가 보죠.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조선 3대 천재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 한마디로 이 문필가로서 이광수 씨를 소개를 한다라면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제가 쭉 이렇게 이광수 편을 얘기하기 위해서 쭉 자료를
하면서 결론적으로 먼저 서두에 얘기를 꺼내자면은 정말 천재는 천재예요. 네. 그런데 피와 살과 뼈까지 일본인이 되고자 했던 안타까운 천재라고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일본 유학도 했죠. 했죠. 실제로. 네. 일본 유학을 조금 어렸을 때 가요. 15살, 13살, 4살 정도에 일본 유학을 갑니다. 네. 그러면 그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필가로서 이광수를 이야기하자라면 결국 우리가 소위 한국 근대 문학의 네. 표시라고 이야기하는 그 무정, 소설 무정, 그 이야기를 또 우리가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근대 문학의 요시라기보다는 네. 근대 소설의 요시. 근대 소설. 문학으로는 시도 있고 소설도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무정이라는 작품이 이광수가 이제 1917년에 그 당시에 이제 일제 총독부 기관지였던 네. 매일신보에다가 매일신보. 연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주목을 받았던 이유가 근대 소설의 최초로 조선에서 근대 소설 최초의 소설로 쓴 거예요. 쓴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럼으로써 이광수가 이제 문학가로서 문필가로서의 이 두각을 나타내는 거죠. 근데 사실 매일신보에 쓰기 이전에 일본에 유학할 때도 단편으로 매일신보에 쓴 건 장편 무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기로 무정이 단편이 있고 장편이 있죠. 그러니까 단편 처음에 발표한 것, 그걸 이제 우리가 처음 근대 소설에 아니 매일신보에 장편으로 발표한 거를 근대 소설의 효시로 그렇게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러면 실제로 이제 이광수 전에 이인직 우리가 혈의누 귀에서 뭐 이렇게 쓴 그 이인직과 이광수가 대표적인 그 근대 소설을 처음 시작한 그런 문필가로 보면 그렇죠. 뭐 이인직은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죠. 그렇죠. 혈의누. 네. 신소설. 네. 혈의누 했는데. 혈의누 귀의 성 뭐 이런 거. 지금도 이제 외워지네요. 기억이 나네. 그 얘기는 이제 그만하시죠. 그만합시다. 이 무정이 가지고 있는 그 근대 소설로서의 의미가 있을 텐데 어떤 점을 우리가 주로 좀 눈여겨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광수가 이제 일본 유학을 하면서 또 그 당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은 조선 봉건에서 근대로 넘어오던 시기이다 보니까 그 과거의 봉건적 가치에 대해서 많이 이제 좀 바꾸자라는 주장, 계몽을 합니다. 그래서 무정이라는 소설도 사실 좀 이제 자유연애 같은, 이런 거. 그러니까 이광수가 실제로 결혼을 어떻게 했냐면 이제, 결혼을 할 때, 첫 번째 결혼을 할 때, 여러 번 결혼합니다만은, 첫 번째 결혼을 할 때, 옛날에 우리, 결혼처럼 그렇게 이제 얼굴도 모르고 얼굴도 몰랐는지까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이렇게 그냥 중개 결혼을 해요. 부모가 시킨 대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가 이건 모르겠어요. 실제로 그 감정을까지 내가 모르겠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조금 회의적이었던 마음에 안 들었나? 회의적이었던 거지. 그러면서 또 본인이 가지고 있던 가치가 옛날 유교적 사상에서 탈피하고 싶은데 그런 일상하고 맞물리면서 그런 이제 뭐 자유연애, 그 다음에 여성들의 어떤 좀 자유롭게 하는 거, 이런 부분들, 계몽의 관점이지.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 소설에 투영이 돼서 엄청난 인기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본 유학도 하고 본인 스스로 지식인으로서 어떤 계몽 사상에 빠져 그렇죠. 있고 또 그런 것들이 또 개인의 그런 생활, 이런 것들이 사실 어우러져서 소위 말하는 리얼리즘과 리얼리즘. 네. 그러니까 이제 근대 소설에 우리가 이제 그 형태라고 하면 우선 리얼리즘을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연애 소설이라고 재미를 주는 이제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계몽적인 그렇죠. 그런 내용을 써. 그러다 보니까 무정이 발표돼 갖고 우리 유교 집단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뭐 반발해요. 이게 뭐 남녀 평등, 뭐 자유연애, 여성 해방, 이게 뭔 말이냐? 그러니까 에로티시즘이라고 하는 게 처음 이제 그렇게 막
소설에서 나타나는 그런 거죠. 에로티시즘이 아니라 그냥 자유연애. 자유연애, 남녀평등, 여성해방 이런 것들이 얘기되는 거야. 아니, 좀, 그러니까 이제 유교적에서 그러니까 유교 우리가 입장에서는 좀- 이게 야 남녀 7세 부동석의 사회에서 뭔 소리냐 이런 이제 그렇죠. 항의도 하고 막. 그러니까 우리가 좀 학문적으로 음. 이야기를 하면 에로티시즘이 가미됐다. 아, 거기까지 들어가는 뭐 그게? 그렇죠. 예. 하여튼 어쨌든 그러니까 이 무정 소설 뭐 읽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그 뭐 주인공도 학교 선생이고 또 그 주인공들이 뭐 미국으로 유학 가고 일본 유학 가게 되고 읽어보셨어요? 공부하자. 아이 그럼요. 읽어보셨어요? 아. 우리가 이런 거 준비하면서 안 읽고 하겠습니까? 네네네. 예. 급하게 읽어봤죠. 네. 예.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미 그 소설 안에 어떻게 네. 보면 이 무정이라는 소설 안에 이광수가 가지고 있는 나중에 또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하시겠지만 그런 친일적이고 또 민족 개조 같은 뭐 그런 사상들이 이미 그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을까요? 아예 그건 좀 오버야. 그건 오버인가요? 오버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이, 무정 속에서는 민족 뭐, 아니 왜냐하면 거기 보면 막 교육을 강조하고 뭐 과학을 배워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뭘 새롭게 배워서 민족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너무 이 무정에서 너무 깊게 들어가는데 네. 그 자체 내에서 벌써 변절의 씨가 잉태되어 있었다라고 보기에는 좀 오버해요.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그건 뭐 해석의 나름이니까. 예,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니 지금 할 얘기도 많은데 예, 아니 그건 나중에 따로 얘기하시죠. 그럴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이 이야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뭔가 하면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좀 길게 하냐면 이건 이제 할 이야기도 많은데 소설가 이광수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실은 자기의 어떤 사회적 존재가 만들어낸 그 의식이 이 문학에 투영됐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정이란 대표적인 이 소설에 이미 제가 보기에는 그런 나중에 친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이미 그때부터 갖춰져 있었다. 저는 뭐 그렇지 않을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제가 나갔나요? 저는 좀 반박을 하고 싶은데, 예, 너무 할 말이 많아요. 반박을 하고 싶은데, 네. 그러니까 핵심의 요지는, 내가 반박하고자 하는 핵심의 요지는 뭐냐면은, 처음부터 이 사람이 친일이 잉태되어 있었다. 씨앗이 그런 건 아니란 거죠. 삶의 과정 속에서, 네. 시대적 상황과 그 다음에 자신의 가치관이 변하고, 네. 또 자신의 어떤 생존 양식 이런 네. 것들이 버무려지면서 변절로 가는 것이지. 그렇죠. 이 사람은 처음부터 변절의 씨앗이 잉태되어 있었네. 이렇게 보기에는. 예. 그럼 제가 무리가 이제 있다는 너무 거죠. 이제 그 강조하다 보니 그랬는데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처음에는 독립운동도 그렇죠. 사실 하는 그런 게 있었잖아요. 네. 그분 좀 이야기해 주시죠.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일본 유학 가고 사실은 이 독립을 위해서 나름대로 활동을 했던 그런 부분. 그러니까 이광수가 이제 일본 유학을 이제 갔다가 또 몸이 안 좋아서 왔다 갔다를 몇 번 해요. 근데 어쨌든 1919년에 우리가 이제 3.1운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전에 유명한 28 독립선언이 그렇죠. 있었잖아요. 이거는 이광수가 거기 참여를 했나요? 예, 거기서, 그러니까, 이때 1910년대에 이광수는 계몽의 관점과 독립의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계몽과 독립. 그리고 그 당시에 시대적 분위기가 이제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일본이 이 식민 통치가 얼마나 오래 가겠냐. 그래서 우리 힘으로 좀 독립을 해야 된다는 의식이 있었어. 그래서 그러니까 나름대로 처음부터 그러니까 친일의 그건 아니었다. 아니죠. 네. 처음에는 계몽과 독립이 이광수의 화두였다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너무 심하게 했네. 그렇지. 그래서 1919년도에 이제 일본 유학생들, 우리나라 일본 유학생들끼리 모여가지고 이 28 독립선언서를 이제 낭독을 하고 이제 또 잡히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3.1운동 바로 이전에. 그때 이 28 독립선언서를 이광수가 작성을 해요. 초안을 작성하고, 그게 이제 그 당시에 일본 유학생들이 이제 모여갖고 거기에 이제 뭐 백관순이, 서춘이니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발표를 하고 이제, 근데 이광수는 그 28 독립선언서를 초안을 썼지만은 발표한 때는 없었어. 상해로 일단 날랐어. 상해로 날른 거예요.
상해로 날아가지고 상해에서 임시정부에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임시정부에 참여를 하면서 그때 상해 임시정부가 만든 독립신문의 사장, 주필, 편집국장을 해요. 이미 이제 그때부터 이제 언론인으로서의 네, 언론인이면서 임시정부에 참여하는. 그러니까 이빨 독립선 때 상해로 간 거는 잡힐까봐 도망간 겁니까? 그런 측면도 있고, 그런 측면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우리 이제 상해 쪽에 우리 독립운동의 근거지가 쭉 마련이 되니까, 이제. 좀 주도적인 사람들은 좀 몸을 피하는 뭐 그런 것도 피하는 측면도 있고, 왜냐면 망명정부는 아니에요. 임시정부와 망명정부는 개념이 다른 겁니다. 그렇죠. 망명정부는 이렇게 그쪽에서 못하니까 좀 피해가고 하는 거고, 우리 임시정부는 그 개념은 그렇죠. 아니에요. 그 미국에도 망명정부도 있었고 뭐 이랬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상해에서 그런 이제 우리 그 독립운동에 열망을 가신 분들 모여서 임시정부도 수립하고 하니까 나도 거기에 참여해야 되겠다 하고 가는 거죠.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로 어쨌든 갔군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제 여기서 독립신문의 책임자로 있었다. 독립신문 책임자로 있었죠. 그리고 이제 뭐 문필 활동도 거기서도 계속하고. 그러면 이광수가 초창기에 이렇게 계몽과 독립의 이런 정신을 가지게 되는 거기에 영향을 미쳤던 뭐 주위의 사람들, 뭐 존경하는 사람들, 뭐 이런 영향 미쳤던 사람들도 좀 있지 않겠나요? 그러니까 이광수가 상해 임시정부에 가가지고 이제 임시정부에도 활동을 하지만 또 그때 도산 안창호 선생을 만나요. 그래서 도산 안창호 선생이 이제 이 독립운동 겸 계몽운동을 이끌기 위해서 흥사단을 만들었잖아요. 또 그때 상해에서 도산 안창호를 만나서 이 흥사단에 또 가입하고 그 다음에 이 도산 안창호와 이광수의 관계가 나름 돈독해요. 이광수의 정신적 스승이 안창호입니다. 실제로 정신적 스승. 그래서 나중에 이광수가 변절하는데도 그 다음에 민족 개조론을 주장하는 거에서도 안창호 선생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안창호 선생이 주장했던 부분을 자기들이 흡수하면서 자기 나름식으로 소화한 게 잘못 소화된 거지. 잘못 소화된 거야. 그러니까 그럼 이걸 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안창호가 원래 우리가 알기로 이 민족 개조론 그걸 이제 주창하는 그리고 이광수가 거기에 영향을 받았던 그 관계를 좀 그러니까 이제 안창호 선생이 주장하는 게 무실력행이에요. 안창호 선생이 실력을 양성하자야. 그래서 안창호 선생이 그래서 흥사단을 조직해가지고 그거를 하는 활동의 단체로서 이제 주력으로 흥사단을 조직해서 이제 실력 양성론을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광수도 그거를 이광수가 존경하는 분이야. 안창호 선생을 존경하고 그 사상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실력 양성을 주장하는데 안창호 선생의 실력 양성론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금 식민지 상황에서 실력을 양성해서 빨리 독립을 하게끔 형성을 하자라고 했는데 이광수는 그걸 받아들이면서 야 우리가 실력을 양성하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독립하기 힘드니까 저 일본 애들의 주변을 인정하고 그 속에서 우리 나름대로 실력 양성하자. 그래서 좀 계몽에 눈 뚫고 나가자. 이런 이제 그러면서 그러니까 약간 이미 변절되는 시각이 좀 달라지면서 변절의 시가 이제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서 뭐냐면은 그래서 안창호 선생이 이광수 때문에 오해를 받기도 해요. 민족 개조론이 이광수의 민족 개조론이 당신한테서도 나온 거다. 그래서 이제 안창호 선생도 실력 양손론이 이제 민족 개조론이라고 이제 얘기도 되는데 그 의미가 다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광수 때문에 안창호 선생이 오해받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 민족 개조론 그러면 원래 안창호 선생이 이야기했던 그 의미보다는 오히려 마치 지금 우리 조선 민족들이 무식하고 모르고 문물도 지금 제대로 못 받아들이고 뭐 서양이 변화해 가는데 뒤처져 있고 그래서 뭔가 일본에서 뭘 배우고 만 그런 방식으로 좀 뭐라 그럴까요? 부정적인 좀 의미로 민족 개조론이 자꾸 이야기되는 좀 그런 부분이. 근데 도산 안창호 선생의 실력 무실력행, 실력 양성론은 그래서 이제 민족 개조론이라고 또 얘기도 되는데 인정하고 하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빨리 실력을 양성해서 그렇죠. 독립으로 가자. 도산 안창호 선생이 민족 개조론을 이야기했었는데 그 당시에 다른 지식인들이 또 뭐 다른 방식의 이런 행동 강령이나 이런 것들이
또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도산 안창호 선생 얘기를 하면서 자꾸 민족 개론적으로 민족 개조론 하니까 오해받잖아요. 그러니까요. 도산 안창호 선생은 실력 양성론이에요. 실력 양성론. 이광수 때문에 오해받는 거야. 실력 양성론. 네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크게 우리 식민지 상황에서 세 개의 흐름이 있어요. 하나는 도산 안창호 선생처럼 실력 양성론, 실력을 키워서 독립을 하자라는 게 좀 시간이 걸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민족 개조론으로 오해받으시고 또 이광수가 그걸 갖고 와가지고 민족 개조론을 주장하다 보니까 이제 오해받을 여지가 있다는 그러니까 거고. 지식인으로서 이제 충분할 수 있는 그런.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그런 실력 양성론이 있었다면 또 하나가 이제 우리 의열단, 김원봉, 그 다음에 만주 쪽에서 독립운동 하시는 분들, 네네. 무력 투쟁. 야, 쟤들이 힘 갖고 하니까 우리도 힘으로 대항하자. 무력 투쟁로. 대표적인 의열단, 김원봉 선생. 쭉 나오잖아요. 그런 이제 무력 투쟁론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승만의 외교 독립론. 야, 우리 힘이 없으니까 강대국들의 어떤 협상을 통해서 독립을 하자. 이게 이승만의 외교 독립론이. 그러니까 그게 지금 우리나라 사대주의의 어떤 뿌리가 되는 사실 그런 흐름이기도 했겠네요. 그 세계 흐름이 쭉 있었고, 독립운동가들은 주로 이제 무력 투쟁론과 연결되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력 양성론이 조금 잘못 전개되면서 이광수의 민족 개조론처럼 나오면서 민족적 우파들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승만 계열의 외교 독립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력 투쟁론은 너무 과격하고 현실성이 없고. 그렇게 본 거죠. 지식인들이 다. 지식인들이 가지는 한계야. 그렇죠. 지식인들이 가지는 한계. 그때 만약에 김 대표가 있었으면 김 대표 성향으로는 무력 투쟁론이었을 것 같은데요. 저는 그냥 역사의 수레바퀴가 되겠습니다. 역사의 수레바퀴. 아무 데로나 흘러가는. 아니, 불쏘시개. 예, 좋습니다. 근데 아까 사실은 이야기하다가 좀 빠진 게 있는데, 그 이광수의 결혼 문제 이야기 했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야기가 좀 빠져나갔는데, 그래서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됐죠? 아니, 그러니까 이광수가 첫 번째 결혼이 그렇게 이제 어떤 기존의 관습대로 결혼을 하다 보니까 그 개인의 삶을까지 내가 어떻게 알 수는 없겠지만은 크게 이제 그 결혼에 대해서 이광수도 회의감도 갖고 또 계몽을 주장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자기의 삶을 배경으로 이제 자유연애 이런 것도 하는 소설도 쓰고. 상대 부인이 백신가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나중에. 근데 그쪽도 별로 이광수를 안 좋아했나요? 그건 개인의 삶까지 내가 모른다니까. 모르죠. 그런 거 좀 알아보시지. 내가 그 시대로 갈 수도 없고. 근데 어쨌든, 이광수가 이제 또 하나 이광수의 키워드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냐면은, 이광수가 어렸을 때 폐병을 알아요. 그 당시 우리 지식인들이 많이 고생했잖아. 폐병 이런 거를. 그러니까 이게 원래 지식인 하면 우리가 딱 떠오르는 그 모습이 있잖아요. 콜록콜록 하면서 폐병 걸려서 손수건에 피도 좀 나고. 근데 이제 이광수는 안타까운 게 이광수가 어렸을 때 되게 가난했어. 엄청 가난해갖고, 그래가지고, 뭐라 그래, 당숙집에서 동생들 데리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광수는, 야, 우리 당숙한테 내가 신세지기를 너무 좀 미안하니까, 나와서 독립하자 해갖고 자기 혼자 스스로 동생들 놔두고 경성에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허드렛 일을 하면서 고생을 한 사람이요. 그러니까 이광수가 보니까 지식인이면서 문필가로서의 가지고 있는 그 특성,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걸 골고루 갖췄네요. 그러니까 결혼하고, 그 다음에 또 이혼하고, 재혼하고, 그래서 자유연애도 자유로운 영혼, 거기다가 폐병까지 걸려서, 그런 아주 그래서 이제 유약한 그런 지식인 모습. 그러니까 폐병을 어렸을 때부터 알았는데, 어렸을 때 폐병을 알았어. 그런데 이게 너무 가난해갖고 치료를 못 받은 거예요. 치료 시기를 놓쳐버린 거야. 그래서 이 폐병이 이광수의 삶의 내내 이광수를 괴롭히는 하나의 키워드가 됩니다. 그래서 이광수가 일본 이제 유학할 때도 폐병 때문에 다시 돌아와서 요양하고 이런 과정을 왔다 갔다 몇 번 해요. 근데 그때 일본에서 허영숙이라고 이제 어떤 여성을 만나는데 그 여성이. 바람 폈구나. 이제 되게 그 당시 지식인들 전통적으로 결혼하는 본부인 집에 놔두고 또 특히 또 이제 자유연애 사상을 가지면서 유학하고 또 지식인들끼리 만나다 보니까 또 이렇게 말도 통하고
근데 이제 이광수가 폐병을 앓았는데 그때 허영숙이라는 분이 나중에 산부인과 의사예요. 의사를 해. 그러니까 의사 전공을 한 분이야. 이 양반이 이제 이광수하고 같이 이제 둘이 조금 좋은 사이가 되면서 옆에서 적극 치료를 돈도 많이 도와줘. 벌겠다, 치료도 그 당시에는 의사가 아니었고,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의대를 다녔지. 그럼 옆에서 치료를 해줘갖고 둘이 이제, 이렇게 러브스토리를 이어가고, 나중에, 이광수가 상해에 있을 때, 상해에서 독립운동할 때, 허영숙이 이광수를 만나러 상해까지 가요. 가가지고, 이광수한테 야, 귀국하자. 근데 여기서도 약간의 이제 음모론적 얘기도 있어. 월탄 박종화가 나중에 글을 쓸 때 뭐라고 써놨냐면은, 허영숙이, 총독부가 지식인들을 포섭하는 어떤 그런 책략에 휘말려갖고 이광수를 데리러 왔다라고 월탄 박종화가 어떤 그랬다가 근데 이것도 사실 확인은 모르지만 월탄 박종화 그렇게 써놓은 게 있어. 그러니까 월탄 박종화 그렇게 썼으면 뭐 완전히 없는 이야기는 아닐 것 같긴 한데요. 근데 그 당시 조선 총독부가 나중에 최남선 편에서도 얘기하겠지만은 조선 총독부가 지식인들을 회유하는 작업을 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걸려든 게 최남선이에요. 총독부의 배경으로 언론 활동도 하고 이러는 게 최남선이거든. 근데 그러니까 총독부에서는 나름대로 식민 통치를 하면서 지식인 포섭 작업을 했던 거였는데 거기에 이제 허영수,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썰이에요. 썰인데 허영수가 갖고 이광수한테 귀국하자 해갖고 이제 같이 귀국은 안 하지만 조금 있다가 귀국을 해. 그래갖고 이제 귀국을 하면서 또 허영수하고 같이 나중에 다시 같이 귀국을 하거든요. 그때 상해 임시정부 있던 사람이 귀국을 하는데 저쪽에서, 저쪽 북쪽을 통해서 들어올 거 아니에요. 반도 쪽, 만주 쪽으로 들어오는데 거기서 일제한테 걸려. 임시정부에 있던 사람이 오는 거냐 걸리지. 근데 무사히 풀려나. 그때 또 의심을 받는다고 실직이. 뭔가 이상하다 하고 의심을 받아요. 그렇겠네요. 일본에서 이제 다시 상해에서 넘어와서 일본으로 바로 가게 되니까. 아니, 이제 조선에서 경성으로 오는 거죠. 경성으로 와서. 네, 경성으로. 이제 그러면 경성으로 와서 이제 언론인으로서의 역할을 정식으로 이제 하게 되는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오자마자 바로 언론인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왔을 때는 처음에 이제 어떤 학교 선생님을 해요. 영어 교사도 하고 그다음에 논리 이런 것도 가르치고 일본 유학파니까 그다음에 당대에서 알아주는 지식인이니까 그래서 학교 선생님을 하다가 1923년도에 동아일보로 이제 입사를 드디어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동아일보. 학교 선생할 때 그게 뭐 김성수하고도 관계가 있나요? 아니 이제 좀 더 자세히 하자면은 이광수가 누구죠? 이승훈 선생이 만든 오산중학교 선생님을 해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제 상해 임시로 전부 가기 전에 했을 거야. 그러다가 오산중학교 선생하다가 또 이승훈 선생이 구속되니까 오산중학교를 책임지는 역할도 하고 그건 상해 임시정부 가기 전 일이고 그다음에 이제 상해 임시정부 갔다가 들어왔을 때는 이제 또 어쨌든 생계를 유지를 해야 되니까 종학교라고 종학교 종교적인 거 관련된 학교인지 모르겠는데 그 학교에서 이제 여러 가지 교사를 하다가 1923년도에 동아일보 근데 김성수하고 어떤 인연이 있냐면은 김성수가 그러니까 이광수가 일본 유학을 갔다 왔다 돈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몸도 안 좋고 왔다 갔다 했잖아. 그때 이제 나중에 갈 때 와세다 대학으로 갈 때 김성수가 후원을 해줘요. 김성수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다시피 중앙고등학교 보성 전문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동아일보도 가지고 있고 실업계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김성수가 이렇게 나름대로 좀 괜찮은 친구들을 후원을 많이 해요, 사실. 그래서 김성수의 계열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성수도 사실은 안창호 선생하고 다들 이렇게 친분이 있었던 그렇죠. 그 계열이죠. 민족개조로 아까 뭐라 그랬죠? 실력 양성론. 네. 그런. 근데 이제 나중에 저번에도 얘기했다시피 김성수의 동아일보는 민족적 우파로 해서 이광수가 논리를 세웠던 일제를 인정하고 실력을 키우자라는 민족 개조로 가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이제 다시 와서 학교 선생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1923년도에 동아일보 김성수가 부르죠. 와서 좀 신문 좀 같이 만들자
갖고 와가지고. 그때 이미 이제 김성수는 동아일보가 친일적인 성향을 띠게 되는 그때입니까? 아, 그때 친일적인 성향이라보다는,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시대적 배경을 얘기했던 게, 우리나라 언론들이 처음부터 무조건 친일이었던 건 아니란 거예요. 그렇죠. 가면서 변해가는 거지. 네.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친일적 성향이었다보다는 이제, 1923년도잖아요. 1920년도에 신문이 생겼어. 그렇지. 그러면서 이제, 일제에서 조금 이제, 타협도 하고 하면서 또 나름대로 민족적 얘기도 하고 하던 시절이죠. 초반기에. 그러니까 이 내용을 우리 구독자들께서는 지난번 시간 그걸 다시 한번 참고해서 들어보시면 그 흐름들이 자세히 설명이 돼 있죠. 그래서 배경을 얘기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1923년도에 이제 그 동아일보 들어와서 그때부터 이제 편집국장을 처음엔부터 편집국장으로 온 게 아니라 촉탁 기자로 왔다가 편집국장을 이제 하는 거죠. 그러면서 1923년도에 편집국장으로 이제 돼요. 그러면 1924년도 1월 2일 날 10년 후 바로 다음 날부터 그 유명한 민족적 경륜을이라는 민족 개량주의 일제를 인정하고 우리 실력을 키우자. 그러니까 일제 자치를 일본의 통치를 인정하고 우리의 자치권을 주장하자라는 식의 민족적 우파의 그 관점, 민족적 경륜을 발표를 하는 것이죠. 사실 이걸 민족적 경륜 발표하기 전에 이미 동아일보 있기 이전에부터 개벽제다가 이제 같은 얘기를 한번 발표를 했잖아요. 민족 개조론을 발표했었잖아. 그게 이제 1924년대 동아일보에다가 시리즈로 발표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개벽에 발표했던 그 내용을 다시 좀 더 다듬은 거지. 다듬어가지고 동아일보에서. 그러니까 1922년도에 개벽에 발표했던 민족 개조론하고 1924년도에 동아일보에 발표했던 민족적 경륜이 내용 논조는 이제 같아요. 그게 민족적 우파, 일본의 통치를 인정하고 우리가 자치권을 주장하자는 민족적 우파의 이론적 토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쭉 이제 이게 민족적 우파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민족적 좌파, 그 당시에 조선일보였던 민족적 좌파와 그다음에 사회주의 계열에서 엄청난 반박을 받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일제 통치를 인정하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러면서 이제 그리고 이거 민족적 경륜을 발표하고 나서 이경수가 이제 하도 공격을 받으니까 편집국장에서 한번 물러나요. 한번 물러났다가 또 다시 돌아. 그때 또 건강이 안 좋아졌겠네. 다시 들어와서 활동하다가 또 폐병으로 또 좀 쉬어. 또 좀 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쭉 동아일보를 가는데, 이때 이제 김성수 사주와, 이광수가 이제 이렇게 콩짝콩짝 맞으면서, 민족적 우파, 개량주의 노선으로 동아일보가 쭉 피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20년대 후반 가서는 이제 그 논조가 순응하면서, 계몽운동, 문자가 아니라 문맹퇴치운동, 문자 퇴치운동이 아니라 문맹퇴치운동, 그 다음에 농촌 계몽운동 같은 거를 같이 이제 또 나가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그 언론인으로서 동아일보에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 다음에 또 다른 행보가 또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또 참 재밌는 얘기인데, 1933년도에 조선일보가 방응모가 금광재벌을. 그러면 동아일보 몇 년도까지 있었나요? 그러니까 조선일보의 방응모로 1934년 8월 달에 가거든요. 그러니까 1923년부터 1933년까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한 10여 년을 동아일보에 있었어요. 동아일보 있다가 이제 방응모가 금광재벌로 돈을 벌어갖고 조선일보를 인수하고 하면서, 근데 방응모가 평안도 정주 출신이에요. 평안도 정주 출신. 그래서, 자기가 이제 새롭게 신문을 인수했는데, 그 전에는 조선일보가 신서구, 안재홍, 그 다음에 이상재 선생이 이끌던 민족적 좌파 신문이었는데, 이 방응모가 들어오면서 이제 바뀌잖아요. 그러면서, 새로운 신문을 개혁을 하면서, 이제 이것도 지난 시간 우리가 충분히 했던 거죠. 평안도 정주 출신인 사람들을 방응모가 스카웃을 해요. 그렇죠. 거의 대표적인 인물이 이광수. 이광수하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또 동아일보에 같이 있었던 또 서춘이라는 사람, 양반. 서춘도 아까 말했던 28 독립선언제에 관여해갖고 나중에, 독립운동가로, 훈장을 받았다가 취소돼. 이상한 것도 서춘도 나중에 또 친일로 변절하거든. 그러니까 나름대로 사실은 경쟁 관계에 있었던 동아일보사에서 조선일보를 옮긴다는 것도 쉽지 않았을 텐데. 그렇죠. 그게 이제 그래서 당시에 이제 그 동아일보와 조선일보가 지역을 기반으로 운영하냐고 비판했다고 서로 그때 호혜라는 잡지에서
그 내용이 이제 그때 시점이신 거죠. 그래서 이광수가 조선일보로 넘어가는 거죠. 네. 넘어가가지고 계속 이제 편집국장을 또 네. 하면서, 이제 변화하는, 일제 통치에 순응하는 조선일보를 끌어가는 핵심 세력이 되는 거죠. 돈도 좀 많이 받아. 돈도 많이 받았겠죠, 당연히. 근데 이제 조선일보로 넘어가갖고, 방응모가 이광수를 되게 신임을 했어요. 신임을 해가지고, 1933년대 이광수 스카웃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직책을 맡겨요. 그래서 일단 부사장, 조선일보 부사장 역할을 주고, 그 다음에 취채역이라고 하는데, 취채역은 요즘 말로 이사, 이사. 그 다음에 편집국장, 편집국장. 그 다음에 또 학예부장, 그 다음에 또 정리부장. 정리부장은 돈관리. 뭐 그냥 신문사 혼자서 다 그러니까 말아먹은 5개, 말아먹었다기엔 좀 표현이 그렇고, 5개, 요직을 다 가져가는 요직을 거죠. 가지고 방응모가 그만큼 신임을 한 거죠. 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또 어떤 이제, 우리 그 신문평론 잡지에서 뭐라고 비평을 하냐면은, 조선의 무솔리니가 나타났다. 이광수. 응? 신문사에 5개 요직을 차지하니까. 이 조선의 무솔리니네 하고 이제 또 혹평을 하는 거죠. 뭐 그렇게 이제 조선일보의 핵심이 되는 거죠. 재미있는 이야기. 근데 이제 아까 그 김 대표께서 이야기하듯이 이 신문들이 처음부터 친일은 아니었고, 네, 네. 그러나 이게 점점 시간이 가고, 상황이 일제가 계속 지속될 것 같은 이제 그런 환경에서 나름대로 이제 친일의 행적을 점점 강화하게 되는. 그렇죠. 이제 그러면서 그리고 사실 또 일제도 강하게 나와요. 나오고. 전쟁 시작하고 그렇죠. 중일전쟁하고 그 다음에 뭐 조선에서 뭐 민족적 감정을 일으키는 광주 학생운동도 일어나고 막 하니까 탄압을 또 더 세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사에 대한 뭐라 그러죠? 그 기사 자체를 못 내게 하는 그런 조치까지. 자, 그러면 어쨌든 그런 과정 속에서 결정적으로 이제 이광수가 우리가 저 사람이 완전히 친일화됐구나.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명히 그런 계기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수양동회 사건이라고 1937년에 이제 수양동회 사건이 일어났는데, 수양동회라는 게 뭐냐면은 안창호의 흥사단의 외곽 조직으로서 안창호 선생이 그 수양동회 우리 옛날 고등학교 때 네, 배우죠. 우리가 배운 게 아니고 친구들끼리 독서회 이런 거 하면 꼭 붙이는 이름이 수양동회 그런 거였거든. 그런 거였어요? 그런 겁니까? 어쨌든. 그래서 1937년도에 이제 일제가 중일전쟁을 이제 시작을 하잖아요. 중일전쟁 시작하면서 이제 조선에서 좀 나름대로 사회활동을 하는 단체들을 이제 제거를 하려고 해. 그게 수양동호회에 걸려든 거죠. 수양동호회 지목을 해갖고, 이게 수양동호회가 안창호 선생의 흥사단의 외곽 조직이에요. 외곽 조직으로서, 이 안창호 선생이 이제 이광수한테 얘기를 하지, 조선 내에다가 흥사단의 외곽 단체를 만들자 해갖고 서로 협의해갖고, 수양동맹회라고 먼저 만들어요. 수양동맹회를 경성에다 만들고, 그 다음에 평양에다가 또 다른 단체를 만드는데, 이 2개를 나중에 합쳐가지고 수양동호회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 수양동호회는 뭐냐면은 안창호 선생의 실력양성론을 내부에서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하려고 하는 계몽단체이자 독립적인 관점으로 계몽단체였었죠. 실제로 하는 이제 활동단체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광수가 사실 수양동호회를 이제 안창호 선생과 협의해갖고 쭉 끌어왔어요. 근데 이제 일제가 중일전쟁 시작하면서 수양동호회를 터는 거지. 그래서 이제 한국 조선사회에서 나름대로 그 민족적 관점으로 뭔가 활동을 하는 단체들을 싹 쓰는 거예요. 그때 수양동호회를 이제 해가지고 수양동호회 사건이 이제 하면서 이때 181명인가가 체포를 내. 체포를 되고 이제 기소가 41명이 기소되고 하는데 이제 이광수도 거기에 이제 잡혀가는 거죠. 안창호 선생도 잡혀가고. 이광수도 그때 잡혀가는 거죠. 수양동호회 핵심 멤버였으니까. 이광수가 거기 잡혀가가지고 이제 6개월 만에 나와, 병보석으로. 6개월 만에 나오는데, 이제, 그러면서 병보석으로 나왔기 때문에 아직 재판을 안 받고 있어요. 재판을 받는 와중에 이광수가 이제 선언을 합니다. 내가 한국 시민으로서 충성을 다하겠다라고 변제 선언을 딱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또 계기가 되냐면, 아까 안창호 선생이 정신적 스승이라고 이광수 실제로 모셨어요. 그래서,
안창원 선생이 잡혀왔을 때 이광수가 뒷바라지도 하고 많이 그랬어. 그리고 이광수가 상해에 있을 때, 또 호도 안창원 선생이 지어주고 둘이 친하게 지낸 분이고. 호를 네. 안창원 선생이 지어주는 게 있어요. 아니, 춘원은 원래 다른 거고, 이광수가 호가 엄청 많아요. 필명이 한 30여 가지 돼. 안창원 선생이 이제, 수영동의 사건으로 잡혔다가 풀려나가갖고, 이제 이제 고문도 받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후유증으로 1938년도에 돌아가셔. 이광수가 또 정신적인 어떤 충격을 좀 받아. 그러면서 이제 확 돌아서. 아니, 그 충격을 받았으면 좀 더 독립운동에 매진을 해야지. 그래야 되는데. 그걸 정반대로. 이따가. 자기는 살아야겠다. 뭐 이제 그런 거죠. 정리하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광수가 변절하는 어떤 정신적인 변화 과정을 좀 유추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유추할 수 있는 게. 첫 번째는 이제 독립운동 나름대로 했었는데, 이게 우리가 3.1운동도 하고 했는데 이게 안 되네. 이야기해서 안 되네. 이거 해봐야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그리고 이제 1930년대 들어가면서 일제가 정말로 막 세력이 커져. 중일전쟁도 하고 만주도 집어먹고 세력이 커지니까 이거는 우리가 안 된다. 안 되니까 차라리 우리가 살 길은 애들의 신민이 되는 거다라는 식의 어떤 사상적 이 생각의 흐름의 변화가 있어요. 그러면서 본격적 진행을 하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지식인들의 한계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뭐 굳이 얘기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 잘 아시죠? 노암 촘스키. 네, 촘스키. 촘스키가 그 지식인 이야기하면서 이게 신이 실패한 현상이다. 네? 신이 실패했다. 네. 그걸 지식인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식인이라는 사람들이 그 민중을 이끌면서 아주 개혁적인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다가 그 다음에 기존의 권력 질서로 아주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양극단의 그 위치를 쉽게 그냥 넘나들 수 있는 게 바로 지식인이다. 그래서 이건 신이 실패한 현상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 신이 실패한 분? 제가 원래 이랬습니다. 신이 실패한 분. 항상 이 불의를 피해가는 이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으로 불의, 부도덕 그런 거는 피해 다니는 사람이죠. 네. 제가 김 대표님하고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네. 신이 실패한 분. 아니 원래 저는 그랬던 사람. 굳이 실패까지는 아니에요. 네. 자, 뭐 어쨌든 그런 그 지식인의 유약한 모습,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대표적인 글이나 뭐 활동 이런 것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1937년도 서양동의 사건이 잡혔다가 나오고 이제 하면서 본인 스스로가 선언을 해요. 한국 시민이 되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그 당시에 또 하나 잘 안 알려진 비하가 있는데 이제 뭐냐면은 안 알려진 거. 잘 안 알려진 얘기인데 우리만 아는 거죠. 네. 1910년도에 일제가 한일 병합을 하면서 그러니까 경술국치죠. 경술국치 한일 병합을 하면서 조선 총독부 기관지인 매일신보만 하나 남기고 신문들을 다 폐간시킨다고 했죠. 우리나라 막 다른 그렇죠. 황성신문, 독립신문, 뭐 제국신문 이렇게 있었는데 폐간시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대한매일신보만 이름을 매일신보로 바꿔서 조선 총독부 기관지로 유일하게 하나 남긴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1910년대 내에는 그거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그때 그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 누구냐면은 도쿠토미 소우라고 일본에 도쿠토미 소우라고 우익 이론가이자 언론인이 있어요. 도쿠토미. 이 사람의 아이디어로 신문 통폐합을 시킨 거야. 그래서 그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나름대로 이론가야. 그래서 대동아 공영론의 이론도 뒷받침하고 한 일본의 나름 우익 이론가의 거두지 그리고 언론이기도 했다. 이 양반이 이광수한테 제안을 해요. 너 조선의 내 양자가 되라. 그 당시에 1936년도에 36년도에 이광수한테 이광수 야 너 참 조선의 천재 내 양자가 되거라 라고 하는데 처음에 이광수가 대답을 안 하다가 그래서 이 도쿠토미 소를 우리가
히틀러의 선동의 대표자였던 괴베스라고 하잖아요. 이 일본 군국주의의 괴베스라고 해, 도쿠토미 소호를. 도쿠토미 소호가 이광수한테 나의 양자가, 조선의 양자가 되주라 하는데 처음엔 대답을 하다가 이때 이제 변절을 하면서 편지를 써요, 도쿠토미 소호한테. 제가 드디어 한국 시민이 되겠습니다. 이제는 양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했죠. 그러면서 계속 얘기할까요? 예. 근데 이제 이광수가 이제 그러면서 수양동호회 사건이 잡힐 때 조선일보에서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죠. 감옥에 가니까. 그럼으로써 언론인으로서 이광수는 이제 끝나요. 끝나. 근데 이제 문필가로서 이광수는 계속,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광수가 이때부터 그야말로 피와 뼈와 살까지 일본의 식민이 돼야 된다. 한국 식민이 돼야 된다라는 그것이 내가 보기엔 그게 신념화돼, 자기한테. 신념화돼요. 그래서 이제 문필가이다 보니까 이제 문필 활동으로서 이 친일 활동을 하는데 이제 여러 가지 글로써. 그러니까 글 천재잖아요. 문필은 천재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시, 소설, 수필, 논설, 그 다음에 하다못해 노래 가사까지. 다 작성을 해갖고 한국 시민이 되자. 그래서 한국 시민이 됐기 때문에 태평양 전쟁도 중일 전쟁도 나가서 충성하고 목숨 바쳐 싸우자. 죽자. 그 다음에 우리 조선의 문학은 그 포스트에 카피라이트까지 했더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나씩 해볼까요? 예, 좋습니다. 자, 김 대표님, 약간 이제 우리가 이광수가 실제로 이제 친일 행보를 가게 되는 결정적인 이제 계기 중에 하나, 그게 이제 수양동호회 사건, 이제 그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그때, 일단 수감이 됐다가, 이제 풀려나서 건강 때문에 보석을 받은 거죠. 이제 풀려나서 이제 정말 자기가 이제 황국의 시민이다라고 이제 밝히는 이제 그런 과정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그 이후에 실질적으로 정말 우리가 어떻게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우리가 이 조선의 가장 대표적인 문필하고 지식인인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변할 수가 있나.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제 쏙쏙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걸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그럼 지금부터 이제 문필가로서 이광수가 어떻게 친일 행보를 보여주는가를 이제 좀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근데 보시면은 진짜 이제 욕 나옵니다. 진짜. 정말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느냐라는 정도로 하는데. 실제로 우리 국민들은 이광수의 그 친일 행적에 대해서 사실은 잘 몰라요. 그냥 친일 행적을 했었다. 그 정도로 알고 있죠. 그런데 이제 이 내용을 보면 정말 뼛속 깊이 그렇죠. 친일 행각을 했다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보면 이제 이광수가 이제 수양동호회 사건이요. 근데 꼭 수양동호회 사건이 계기 하나의 분기점인데 그때가 이제 중일 전쟁도 진행되고 그러다 보니까 수양동호회 사건도 이제가 하고. 그것도 이제 그 여파로 또 그 고문의 여파로 우리 안창호 선생이 돌아가시고 하면서 이광수가 이제 또 한번 확 변하는 이제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제 아마 중일 전쟁을 거치면서 우리가 대대로 사대주의였던 중국이 일본한테 망하는 걸 보고 지는 걸 보고 아마 그게 이제 안 되겠구나. 우리는 조선의 독립은 힘들겠구나. 아마 그런 식의 마음을 굳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야말로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그걸 이광수 편에서 이제 그 변절의 상황을 이제 이해하는 측면에서 보면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흐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광수가 이제 언론인으로서의 활동은 이제 마감이 됩니다. 언론인으로서 활동은 마감이 되고 이제 문필가로서 본격적인 활동을 하는데 문필가이다 보니까 주로 이제 잠깐만 그러면 언론인으로서 활동이 끝났다라고 하는 것은 동아일보를 거치고 10년 동안 그다음에 조선일보로 가서 조선일보의 모든 일을 다 맡아서 하는 그 일을 이제 완전히 끝나고 조선일보도 떠나는 겁니까? 그렇죠. 떠나는 거예요. 수양동호회 사건으로 감옥에 갇히면서부터 이제 조선일보를 이제
이제 결벌을 하는 거죠. 결별하고. 나와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기본적으로 문필가이다 보니까 일단 이제 문인 단체들을 결성을 해가지고 이광수가 이제 조선문인협회 회장이 돼요. 근데 이제 조선문인협회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일본의 전쟁이라든가 한국 식민화 정책의 문학으로서 문학인들은 문학으로서 거기에 충성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주로 아니 그러면 그 문인협회 회장까지 지내는 그 과정에서 그걸 뭐 반대한다거나 뭐 이런 지식인들의 그런 운동 이런 것도 없었나요? 이때는 아예 완전히 일제 압제하에서 아무 이야기도 못하는 그런 그러니까 상황. 아무 얘기도 못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니까 금방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당시 지식인들이 그러니까 이제 독립운동가들 말고 요 안에서 그래 나름대로 사회적 활동을 하던 뭐 나름대로 민족주의라고 활동을 했던 지식인들이 이때 거의 다 변절을 하는데 그 계기가 이제 아까 말했다시피 중일전쟁하고 일제가 이제 강해지니까 우리는 독립은 할 수 없다라고 포기를 하는 것 같아 대부분. 그래서 우리가 살 길은 한국 식민이 돼서 이등 국민이지만은 일본인이 돼서 살자. 이등 국민으로서 사는 게 좋겠다. 이런 식의 아마 생각들을 굳히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리가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일반 국민들이야. 뭐 어떻게 돌아가든지 그냥 일단 하루하루 먹고 사는 거 그게 바빠서 그냥 사는 건데. 아니죠. 일반 국민들도 독립의 열망들 다 갖고 있지. 그냥 나 몰라라 한 건 아니죠. 그렇죠. 뭐 하여튼 어쨌든 제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거는 그 일반 국민들이 어쨌든 자기들이 나름대로 뭐 행동을 한다든지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지식이라는 사람이 그런 그 일반 민중을 오히려 뭐라 그러죠? 그 곡학아세한 앞장서서 오히려 일제에 순응하게 만드는 지금 그런 역할은 그렇죠. 대표적으로 지금 하고 있다라는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광수는 이제 조선문인협회 회장 하면서 이제 여기서 전쟁 상황이지 않습니까? 태평양 전쟁도 일어나고 뭐 하고 하니까 이제 문인 위문대도 조직하고 그런 걸 통해서 이제 강연도 하고 글도 쓰고 글도 글쓰기는 천재예요 진짜. 천재다 보니까 이제 주로 당시에 나오던 일제가 1940년대 우리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를 다 폐간시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나머지 언론 매체들이 하는 게 이제 신문과 잡지인데, 신문과 잡지들이 그야말로 이제 충성하는 잡지들만 발행이 되는 거죠. 거기에 이제 이광수가 주로 여러 매체에서 활동을 하는 글을 발표하는데, 주로 발표하는 게 매일신보, 경성일보, 그 다음에 신시대라는 잡지가 있어요. 친일 잡지. 그 다음에 이제 김동완이, 파인 김동완이 만들었던 삼천리, 이런 잡지들을 통해, 잡지와 매체, 신문들을 통해서 주로 발표를 하는데 그 내용을 한번 이제 앞으로는 자료를 통해서 쭉 살펴볼게요. 일단, 신시대라는 잡지를 보면은, 이렇게 신시대 잡지 그 1940년 1호로 목차를 한번 제가 자료로 준비해 봤는데, 여기 보면은 이 한 잡지 안에 이광수 글이 4개가 실려요. 4개가 실린데 하나는 이제 신시대의 윤리. 이거는 좀 이따 얘기했지만 일본 이름으로 창씨 개명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가야마 미스로라고 향산광랑으로 이광수 이름을 바꾸는데 이제 창씨 개명하는데 그 이름으로 나와요. 그 다음에 또 인간 수행론 해가지고 그건 춘원 자기 호로 발표를 해. 그 다음에 이제 시 2편을 실어요 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소설 그들의 사랑. 이 그들의 사랑은 또 이거는 또 이광수라는 이름으로. 그러니까 한 잡지에 이 뭐 시, 소설, 논설 2개 다 이름은 다르게 같은 사람인데 그런 식으로 이제 활동들을 하는데 이 내용들이 전부 한국 시민이 되자. 충성하자. 그러니까 장르를 마다하고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를 여러 방식으로 그냥 그때 막 써대던 그런 식이군요. 그래서 이제 좀 더 하나씩 살펴보면은 일단 창씨 개명. 창씨 개명. 이광수의 이 일본 이름이 이제 가야마 미스로입니다. 향산광랑. 향산광랑. 근데 이제 이 창씨 개명도 사실은 이게 뭡니까? 향기 나는 산에 빛이 바라는 남자. 뭐 이런 뜻이네요. 아니, 그 뜻보다는 그 정도 뜻이라면은 오히려 또 문학가로서 좀 미학적이구나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그게 이제 자기가 왜
왜 내가 이렇게 이름을 바꿨는가라는 것을 또 매일신보에다가 발표를 해요. 왜냐하면 또 일제 총독부 애들이 창씨개명 하면서 몇몇 선도적 지식인들이 이렇게 바꿨다라는 것을 또 선전도 또 하고. 그 바꾼 것에 대한 그 변명. 네. 그래서 보기 한번 여기 자료 보면 한번 쭉 정동화시키는 또 나옵니다. 이야기를 또 했군요. 그래서 이제 1939년에 경선일보에다가 이제 그건 이 총독부가 일문으로 발행하던 신문이에요. 여기에 이제 조선문단 오고쇼란 말은 최고 실권자라는 얘기야. 일본어로 최고 실권자. 이광수 상 일가 전체의 향산성으로 바꿨다라고 이제 폼을 터뜨리면서, 그리고 1940년 1월 5일자 매일신보에다가 이광수가 이제 본인이 직접이요. 내가 어떻게 이름을 바꾸게 됐는가. 그거 한번 읽어보면은 향산이라겠죠. 향산이 이제 이광수의 새로운 성이 되는 거야. 근데 그 향산의 의미가 뭐냐면은, 읽어볼게요. 그 내용은.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 진무천왕께 없어 일본에 시조인가 보죠. 그 즉위하신 곳이 가시아라는데 이곳의 산의 이름이 가구야마 향구산이다. 거기서 내가 그 뜻깊은 산에서 굴자 빼고 그 향산을 가져다 썼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천황을 숭배하는 완전 그런 내용이네요. 그 다음에 한 달 후에 2월 20일자에다가 창씨와다 해가지고 또 자기가 이제 왜 향산이라고 했는가 이걸 또 밝혀. 내가 향산이라고 일본적인 명으로 개명한 동기는 황송한 말씀이나 천황의 어명과 독법을 같이 하는 씨명을 가지자는 것이다. 나는 천황의 신민이다. 내 자손도 천황의 신민으로 살 것이다. 이광수라는 씨명으로도 천황의 신민이 못 될 것은 아니다. 그러나 향산광랑이 조금 더 천황의 신민답게 보인다고 나는 믿기 때문이다. 딱 이렇게 쓰죠. 정말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성씨 자체를 거르는 것도 이 일본의 천황의 시조되는 천황의 그 나왔던 산 이름을 따라가 나는 이만큼 그들하고. 아니 그러니까 정작에 일본 사람들은 그 이름 지을 때 우리가 알기로는 뭐 저기 대나무밭에서 애 놓으면 죽자, 닦겠고 뭐 이런 식으로, 뭐 밭에서 여자 애를 놓으면 밭전자에 뭐 여자녀 다 낳고 뭐 이런 식으로 일본 사람들은 실제로 그런 이름을 쓰는데, 소위 조선의 지식이라는 사람이 정치 개명을 하면서 이게 정말 천황을 숭배하는 그걸 이렇게 온몸으로 육필로 이렇게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친일 중에서도 정말 그 정도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심한 그런 행태. 그러니까 이제 계속 이거부터 계속 하는, 진짜 아까도 말했다시피 정말 이 막 올라와요, 뭔가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뼈와 살과 뭐요? 피를 다해서. 그래서 이렇게 그 당시 그래갖고 이제 다음 편에 우리가 체남선을 할 건데, 체남선도 이때 창씨개명을 다 해요. 그때 이제 우리 민족 지도자라고 하는 한용운도 있고 홍명희 선생도 있잖아. 근데 홍명희 선생이 한용운을 찾아가갖고, 아니 이 광수랑 남선이가 창씨개명을 했다는데 이 자식들이 그래도 되는 거요? 그러니까 한용운 선생이 먼저 뭐라고 하냐면은, 개들을 너무 과대평가하고 있구만. 말을 할 줄 아는 개가 있다면은 아마 당신같이 항의 안 할 것이다. 한마디로 개 취급해버린다. 개 취급해버리는 거야. 그 다음부터 절교. 이광수하고 절교하는 거예요. 그런 창씨개명부터 뼈와 살과 피가 나는 신민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또 나쁜지. 이제 계속돼. 이제 시작이야. 이제 시작. 계속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계속되는 거야. 자기 혼자 창씨개명하고 내 혼자 이 황제를 천황을 모시는 그런 일본인으로 살겠다가 아니라, 이제는 일반 국민들까지 이제 그 일본의 모든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중 대표적인 게 이제 그 징병.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좀 뭐냐면은 문학을 통해서 이제 한국 시민이 되는 걸 이제 주창을 하고, 그 당시 이제 대동아 공영론, 일본이 그냥 아시아를 좀 해가지고 세계와 맞서야 된다. 이 자체의 생각이 스스로 신념화돼서 이런 것들을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시민이 되자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일전쟁, 태평양 전쟁 때 이제 그 지원병, 징병제 여기 참가해라. 라고 또 이제 이 글로,
또 강연으로 막 그걸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것도 또 대표적으로 좀 몇 개만 볼게요. 여기 또 자료 보시면 지원병 장행가라는 게 있어. 그래서 이게 삼천리 잡지에 발표된 시인데 이게 여기 이걸 시를 갖다가 이거를 노래로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이거를 장행가. 그래가지고 이걸 이제 경성방송 그 당시에 경성방송에서 틀어줘 이 노래를 가사를 잠깐 볼까요? 만세 불러 그대를 보내는 이날 임금님의 군사로 떠나는 길 우리나라 일본을 지키랍시는 황송하신 뜻받아 가는 지원병. 이게 뭡니까? 임금님 일본의 천황이겠지? 임금님 군사로 떠나는 우리나라 일본이래. 우리나라 일본 황송하신 뜻받아 가는 지원병. 그리고 이제 계속 이런 이 경성일보나 신시대, 이 매일신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지원병을 촉구하는 글들을 계속 발표를 해. 또 하나 보여드릴게. 여기 이제 신시대란 잡지에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1942년 6월호 신시대 잡지에 이제 일본이 구체적으로 태평양 전쟁으로 들어가면서 학병을 모집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한테도 나오라고 강제로.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썼냐면 그동안 조선 사람 남자들은 병정이 못 되었으니 반편 국민이었다. 내년 이제 학병이 실시되는 내후년부터는 그야말로 온군 국민이 되는 것이다. 이 뭡니까, 이게? 그리고 또 이제 1944년은 매일신보에다가는 또 시를 발표를 해. 조선의 약도요. 해가지고. 유명한 거죠. 이 성전의 용사로 부름받은 그대, 조선의 약도요. 지원하였는가? 그러니까 성전이라고 지금 이름을 붙였어요. 네. 참, 이런 이제 특별 지원병을 가라, 조선의 육천 학도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면, 이 좀 다른 이야기이긴 한데, 김 대표. 우리가 이 한일 이 강점기, 일본 강점기 이걸 비교하는 국가로 프랑스나 독일을 예를 많이 든단 말이죠. 그 당시에 프랑스에도 천재 지식인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사람, 제가 몇 사람만 이야기 드리면. 짧게 해주세요. 예. 짧게. 자, 요거 제가 이야기를 좀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짧게. 사르트르, 그 다음에 까미, 실존주의자. 앙드레 지드, 뭐 이런 사람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생텍쥐페리,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문필가고 철학가고 지식인들 아닙니까? 네. 근데 이 사람들 이때 어떻게 했냐면, 이 사르트르 같은 경우는 기상관측병으로 나가요, 자기가. 독일하고 싸우기 위해서. 그 다음에 생텍쥐페리는 그 야간 비행이라는 소설이 유명하잖아요. 이 사람 직접 이제 비행기를 모는데 실제로 정찰기 병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프랑스의 소위 천재 지식인들은 물론 그 당시에 변절한 지식인들도 있지만 우리가 아는 이 유명한 이 철학가들, 문필가들은 실제로 자기들이 이 대독 전쟁에 참여를 하는 그런 어떤 지식인으로서 행동을 보여준 그런 거하고 너무 비교가 되니까. 아니, 잠깐만. 화가 난다는. 아니, 잠깐, 화가 나긴 나는데, 우리나라도 지식인들의 독립투사도 있었고, 독립투사도 있었어. 아니, 그러니까 모든 우리나라 지식인들이 다 이렇게 변절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말은 뭔가 하면, 그 정도로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 천재적인 지식인들이. 이렇게 해서 안 그러니까 어떤 나라에서는 그런 식으로 하는, 정말 그 독일에 대항해서 자기 몸을 던져서 지식인이. 펜을 던져버리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광수나 최남서처럼 변절하는 지식인도 있었지만은. 나 지금 화가 날라 그래. 독립을 진짜. 위해서 정말 목숨 바친 지식인들도 있었어요. 물론 그렇죠. 그러니까 이광수를 제가 빗대서 보면 우리가 하도 천재 하면서 우리가 워낙에 이 사람이 문필가로서 뛰어난 사람이고 언론인으로서 뛰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까지 하니까 저도 화가 난단 말이에요. 계속 좀 친일 행적을 좀 파헤치는. 지금 그 김 대표께서 이렇게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없던 화가 지금 더 나서 그러네요. 하다 보니까. 저도 흥분하지 마세요. 예. 흥분하지 마세요. 가라앉히고. 그리고 이제 또 전쟁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대동아 공영론이 일본이 주창하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미 제국주의에 맞서서 우리가 아시아를 제패하고 대항하겠다. 이게 대동아 공영론의 핵심이거든요. 여기에 완전히 빠져드는 거야, 우리 지식인들도. 그러면서 특히 이광수도 이제 대동아 공영론이 나름 신념화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성전이라고 미화를 하면서. 이제 세상이 일본게 된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그래서 보면 또 매일신보에다가 뭐라고 발표하냐면은 1941년인데 반도 민중의 애국운동 해가지고 일본의 공영권이란 황도의 신나원을 건설하는 성대한 사업이다.
아주 그냥 문필가 수사가 쓸 수 있는 표현을 그냥 그대로 다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신시대 1942년 1월호 잡지에다가 뭐라고 하냐면은 미국과 영국을 철하옵신 대조를 나리신다. 아세아 성역은 원래 천손민족의 번영할지어. 이거는 항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임금 이제 광복을 선하시다. 정말 그냥 광복이라는 자 여기 쓰네요. 광복이라는 말을 여기다 썼네 정말. 정말 희한하다. 근데 이제 이런 것도 있지만은 또 더 대단한 게 이광수가 그래도 문필가고 언론이었고 문학도 아닙니까? 근데 이 양반이 조선어를 부정을 해. 조선어를 부정을 해. 그러니까 조선어 쓰지 말자. 우리의 국민은 여기서 국민이라는 것은 이제 일본과 합쳐진 국민인 거야. 글이 두 개가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조선어 쓰지 말고 일본어를 우리의 국어로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정말 황당한 게 뭔가 하면 우리가 이광수가 근대문학의 효시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근대문학의 그러니까 문학가가 기반이 뭔가 하면 제가 이 말씀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 근대문학 기반 중에 하나가 이 언어민족주의라고 하는 것이 깔려 있어요. 네네. 근데 그런 언어민족주의의 그런 흐름 속에서 근대문학을 했던 사람이 자기 말을 부정하고 일본을 써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이런 사람으로 변절했다라고 하는 이것은 변절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사람이 그러니까 이거는 거잖아요. 맞아요. 변절이 아니고 그냥 나는 시민으로서 2등 국민이 될 수밖에 없겠지만은 시민으로서 사는 게 우리가 살 길이다라는 또 신념만 되는 거죠. 또 좀 더 볼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기 정체성 자체를 완전 문학도로서의 정체성을 확 부정하는 거야. 그래서 신시대 1941년도 또 잡지에 반도의 형제 자매에게 보냄이라고 이것도 일문으로서 왜냐하면 그거를 우리 조선말을 부정을 하니까 그래서 뭐라고 썼냐면은 그러니까 천재니까 일본말도 잘했겠네. 유학도 했으니까 프랑스 유학하셔갖고 프랑스말 잘하잖아요. 잘 못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썼어? 볼게요. 우리 천황께서 쓰시는 말을 우리의 국어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조선어로 일본의 국어를 삼을 수는 없지 않느냐. 우리의 국어, 일본 말을. 조선어를 일본의 국어로 삼을 수는 없지 않느냐. 두 개의 국어를 병행할 수 없으니까 그냥 일본 말을 우리 국어로 하자. 이게 문학도가 이런 말을 해. 그 다음에 또 국민문학이라는 표현을 해요. 국민문 여기서 국민은 이제 일본. 우리 조선문학은 이제 없어지고 일본 자체로 하나로 합쳐졌으니 국민문학이 문학이란 것은 그런 거에 복무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대동아 공영론 그 다음에 한국시민의 길 문학이 여기에 복무해야 된다. 그게 국민문학이다라고 강조를 하는 게 또 매일신보 여기 국민문학의 의의 자료 보세요. 여기서 국가 일본이야. 일본에 대한 신뢰와 애정을 표현해야 된다. 문학이. 그 다음에 매일신보 또 1940년 7월 6일자 황민화와 조선문학이라고 제목이 그래요. 끌려가는 일본 국민이 되지 말고 구경하는 국민이 되지 말고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서 여기서 이제 피와 살 이 얘기가 나와. 신체의 어느 부분을 바늘 끝으로 찔러도 일본의 피가 흐르는 일본인이 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야,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표현이라고 하는 게. 막 올라오죠? 아니, 제가 화가 나는 게 지금 안 그래도 우리가 일본 때문에 화가 나 죽겠는데 요즘 아베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이 당시에 이광수가 이런 식으로까지 글을 썼다라는 걸 보니까 제가 더 심해요. 제가 진행을 못 하겠습니다. 더 심해. 또 황민화와 내선일체. 그것 내용 한번 볼게요. 우리가 잘 아는 내선일체 여기서 나오는. 그게 이제 또 매일신보 1940년도 9월 4일자에 이렇게 써요. 심적 신체제와 조선문화의 진로 해갖고 나는 지금에 와서는 이러한 신념을 가진다. 즉 조선인은 전혀 조선인인 것을 잊어버려야 한다. 아주 피와 살과 뼈가 일본인이 되어버려야 한다. 여기서 피와 살과 뼈가 일본인이 되고자 했던 안타까운 조선의 천재라는 말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의 그걸 이런 식으로 정당화하면서 그걸 또 띄어내면서 국민들을 호도하는. 아까 내가 그 신시대라는 잡지에 4개의 글을 썼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이제 첫 번째 제일 첫머리에 쓴 게 신시대의 윤리. 이 새로운 시대의 우리의 윤리는 뭔가라고 논설을 썼는데 그 내용은 또 보면은 자, 금일 조선인의 신윤리는 천황께 귀의를 하는 것이다. 모든 것을 천황께 바치는 것을 충이라 한다. 내선일체는 조선인의 이상이다. 막 올라오죠? 숨을 쉬겠네.
그치? 또 신시대 1941년, 1941년 신시대에 시를 써요. 시를 써. 뭐라고 썼냐면은, 몸에 가득 아침 하늘 햇볕을 받아 공손하게 가지런히 허리 굽혀서 우리 임금 천황폐하 개오신 곳을 마음 모아 정성 모아 요배드리세. 표현 잘 하시는데요. 아니, 일제시대에 있으면 이거보다 더 잘했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또 이게 하는 또 거 보니까. 1943년도에. 아니, 하는 거 보니까 그런 완전히. 아니, 내가 이제. 몰입하시네. 아니, 이거를 우리 보시는 분들한테 조금 이렇게 감정이입을 시켜서 좀 느끼시게끔 하려고. 또 희망의 아침이라는 또 노래도 아마 이제 글 쓴 게 노래로 또 가사가 됐겠지. 거기에는 김 대표 노래 잘하시잖아요. 대륙 이만리, 대양 삼만리, 대아세아의 대공영국에 우리 일장기 날리는 곳이 자자손손 만대어 복누릴 국토. 이거 우리 계속 읽어야 됩니까? 아니, 이거를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 그냥 이광수가 친일파였다라는 게 아니라 정말 구체적으로 뭘 했길래 친일파지? 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글로 쓸 수 있는 거 정말 천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타까워. 그리고 또 매일신보에. 아니, 안타깝다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정말 이것만 보면 쳐죽일 놈이죠. 사실. 그 표현이 좀. 아니, 흥분하셨군요. 예, 네? 석학께서 그렇게 표현하시다니. 때려 죽일 놈이랄까요. 지금 좀 약간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하나만 더 해볼게요. 매일신보 1945년 1월 18일째 모든 것을 바치리. 이것도 황미나 내선일체를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조선의 동포들아, 우리 모든 물건을 바치자. 우리 모든 땀을 바치자. 우리 모든 피를 바치자. 동포야, 우리들 무엇을 아끼랴. 내 생명에서 나온 것이라 말하지 마라. 내 생명 그곳조차 바쳐 올리자. 우리 임금님께. 아니, 그러니까 이게 보면 재밌어요. 피와 살과 뼈로 일본이 돼야 된다 하다가 진짜. 이제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마지막에 모든 것을 다 바쳐라. 피와 살과 뼈 하고 또 나머지 남은 거. 뭐가 있나? 하여튼 모든 걸 다 바치라는 거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참 일관성은 있어요. 자신의 천재적 재능이 정말 천재긴 맞아요. 글을 진짜 잘 썼더라고요. 글을 잘 썼잖아요. 근데, 그리고 언론인 시절에도 일필일주로 글을 잘 썼던 이제 경력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 모두 이 모든 천재적 재능들이 한국 신민화와 내선일체와 그 다음에 일본에 충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가자라는 것으로 그 재능을 아낌없이 발휘하는. 그러니까 천재가 악마가 되기가 정말 손바닥 뒤집기처럼. 가슴을 좀 진정시키고. 진짜 이제 이런 표현들을 보면 이제 당연히 그러니까 100번 양보해서 자기가 이렇게 진위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당위성 그런 것을 스스로 이제 체화했겠죠. 신념화시키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지식인이 그렇게 자기가 신념을 가졌으면 최소한 그거에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뒤에 행정은 또 어떻게 됐죠? 그 이제 해방이 되잖아요. 해방이 돼서 우리가 이제 또 우리 안타까운 역사입니다. 정말 반민특위가 활동을 해요. 나경원 생각이 나요. 갑자기. 나베. 반민특위가 민족을 갈라쳤다라고 했던가 나베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걔는 지식인도 아니면서. 그렇게. 일개 정치인. 단언하지 마세요. 요즘 일개란 말 유행됐어. 누가 했지? 어떤 검찰이. 해가지고 일개 장관이 뭐 이런 표현을 썼었지. 아니, 누가 그랬잖아요. 대통령한테도 일개 대통령이. 자, 그래서 반민특위에 이제 소환이 됩니다. 반민특위에 소환이 되는데 그 전에 이제 해방이 되니까 이광수가 자기의 친일에 대해서 나의 고백이라고 책을 또 써요. 역시 또 문필가로서 문필가답게 자기 친일 행동을 변명하는 책자를 써. 글을 발표해. 나의 고백. 거기서 나는 민족을 위한 선택이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뭐 민족문화연구소 친일인명사전에 나오는 이제 자료거든요. 여기 보면 이제 나의 고백 책자의 내용에 나는 민족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한 거다라고 이제 변명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
병자호란 때 우리 잡혀갔던 우리 여인네들이 올 때 홍제원에서 이제 목욕을 하고 죄를 사야 되잖아요. 그것까지 같이 해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 글에서 정말 화가 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하면 이겁니다. 자기 자신이 애국자로서 명예를 희생하더라도,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자기 변명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학하는 식의, 그러니까 내가 내 명예를 내가 이렇게까지 실추시키면서 결국 이거를 국민을 위해서 내가 그랬다. 이게 얼마나 치졸한 그런 표현입니까? 근데 이제 좀 정리 차원에서 이광수 독립 계몽에 앞장섰고 독립운동에도 상해 임시정부까지 활동했던 이광수가 어떻게 이렇게 변절하는가라는 어떤 이제 흐름을 우리가 좀 유추를 해보면은, 그러니까 1910년대 때는 조금 이제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그러면서 이제 또 새로운 국가들이 부상하고 그다음에 민족 자결주의도 나오고 하니까 좀 독립이 희망이 있었던 시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젊은 혈기도 있었고 하니까 독립운동에 이제 참여를 하고 계몽운동에도 참여를 했는데, 상황을 쭉 보니까 이게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야. 그렇겠죠. 그러니까 갈수록 일제가 강해지고, 그리고 또 우리 국민들이 노력했던 것들이 수포로 돌아가고 하다 보니까 또 몸도 자신도 폐병으로 계속 고생하거든요. 몸도 안 좋고 하다 보니까 이제. 아니, 몸이 안 좋은 거는 뭐, 그거는 좀, 그렇죠. 저도 몸이 안 좋아요. 그래서 이제 민족 개조론으로 좀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중일 전쟁 거치면서 일제가 정말로 아시아를 다 석권하고 또 태평양 전쟁까지 일으키고 하니까. 그렇죠. 야, 이거는 정말, 우리는 도저히 독립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이제 세상은 완전히 일본 천국이 되는구나. 일본 천국이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살 길은, 그래서 일본의 2등 국민이시라도 일본의 시민이 돼야지만 살겠다라는 것이 신념화되는 그런 어떤 사상적 흐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유추해 볼 때. 그러니까 그렇게 유추를 할 수 있는데, 자기가 가까이는 수양 동호회 같은 데서 나와가지고 자기 한 목숨 살리기 위해서 그 황제 인민으로서, 황제 신민으로서 살겠다라고 그래 놓고 나중에는 이게 다 민족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정말. 그렇죠. 뭐, 할 말이 없습니다. 참, 그렇습니다. 그 이제 이광수의 말로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면, 이광수가 사실 폐병으로 많이 고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어렸을 때 폐병을 알았는데 고치지 못해갖고 평생 이 폐병이 이광수를 괴롭혀요. 근데 이게 그러면 뭐 폐병 환자는 다 뭐 친일을 했습니까? 아이,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이제 그래서 이제 이광수가 1950년도에 이제 6.25 전쟁이 생기면서 북에서 데리고 가요, 이광수를. 이제 데리고 가는데 가갖고 거기서 또 폐병이 재발을 해.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그 홍명희 선생이 동경에서 같이 공부했던 인연도 있고. 우리가 나중에 홍명희 선생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겠죠. 네,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같이 또 홍명희 선생이 사실 이광수보다 4살 연상이에요. 그래서 동생처럼 아꼈던 친구야. 그런데 이제 변절하고 하니까 좀 절교도 하고 했지만은, 나중에 홍명희 선생이 북의 정권에 참여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광수가 북으로 납북돼 왔어. 근데 막 병으로 고생해. 그러니까 좀 살리려고 병원으로 데리고 왔다 갔다 하는 와중에 폐병으로 죽어요, 이광수가. 그럼 이때 허영숙도 같이 있었어요? 허영숙은 안 갔죠. 허영숙은 안 가고. 자기 혼자 갔나요? 납북됐으니까. 와서 인민군이 데리고 간 거예요. 그렇지. 그 허영숙은 그냥 두고. 있고. 허영숙은 세 번째 결혼하고 그래도 계속 관계를 유지했었나 보죠. 쭉 해왔죠. 쭉 해오고, 그런 내밀한 가정사까지는 제가 잘 모릅니다. 그런 것도 잘 아실 줄 알았죠. 네. 그런 것도 좋아하시잖아요. 네. 자, 그러면 한번 이제 정리를 좀 해봅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쨌든 조선의 최고의 그런 문필가고 천재로서 처음에 실제로 독립운동도 하고, 국가의 독립을 위해서 자기가 나름대로 헌신했고, 그러나 그 과정에서 이제 완전히 변절을 하고, 또 그 다음에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자기 변명으로 일관하다가 납북되어 가서 이제 북한에서 이제 병으로 죽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쭉 그동안에 이광수의 삶을 나름대로 이제 정리를 해봤습니다. 워낙에 지금 김 대표께서 정말 자세하게 지금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우리가 몰랐던 것까지 지금 저도 처음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이걸 이제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참 안타까운 조선의 천재 이광수를 아니 그 말은 계세요. 안타까운 천재. 이제 이거를 이광수에 대해서 평가를 한 분이 피천득, 네. 금화 피천득이라는 유명한 수필가 있잖아요. 네. 우리 고등학교 교과에서도 인연이라는 수필 아마 다 배웠을 거예요. 근데 피천득하고 이광수의 관계가 또 돈독해요. 그러니까 이광수가 어렸을 때 어려운 시절을 겪었기 때문에 네. 피천득이 이제 열 몇 살부터 어려요. 근데 이광수가 자기의 삶을 보는 것 같이 안타까워, 네. 피천득이. 그래서 이광수가 거둡니다, 피천득을. 그래서 집에서 숙식도 하게끔 하고, 결혼 중매도 서주고, 그래서 피천득이 많은 이광수와 돈독한 인연을 맺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삼촌급이지.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근데, 김 대표가 친일했으면 제가 불쌍해서 집에 데려와서 내가 밥도 먹이고 그랬을 것 같아. 피천득이 친일이 그랬을 것 아니라. 같아. 그러니까. 비록 친일했더라도 그래서 또 인간적으로. 피천득의 호가 금화인데 금화란 호도 이광수가 지어줘요. 그렇게 이제 아끼는 네. 아끼는 이제 제자급 후배야. 네. 피천득인데 피천득이 나중에 이 얘기를 해요. 그 수필 춘원이라는 수필을 써요. 또 피천득이 거기다 뭐라고 써놨냐면은 여기서 이제 이광수를 지칭합니다. 그는 산을 좋아하였다. 여생을 산에서 보내셨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는 안타깝게도 크나큰 과오를 범하였었다. 1937년 감옥에서 세상을 떠났더라면 얼마나 다행한 일이었을까. 이때 1937년 감옥이 수암동의 사건으로 감옥에 있을 때 그러니까 피천득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당시에 이광수가 그 이후로 본격적인 친일을 하기 때문에 그때 차라리 감옥에서 돌아가셨으면 이런 이제 안타까움을 표현하는 거지. 안타까움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굳이 너무 오래 살아도 안 좋아요. 아니 고래 이제 58세로 김 대표도 너무 오래 58세. 살고 하지만 그건 별로 안 좋죠. 그래서 자 마지막으로 이광수를 한마디로 제가 정리를 하고 네. 제 나름대로 정리한 겁니다. 제가 제가 이광수를 한마디로 김 정리하자면 평가. 그야말로 네. 피와 살과 뼈까지 일본인이 되고 돼야 했던. 그래서 가야만 미스로가 될 수밖에 없었던, 되었던. 그러니까 할 수밖에 없었던이 아니고 되었던. 가야만 미스로가 되었던 안타까운 빼자니까. 천재. 그냥 천재. 네. 근데 천재는 확실해요. 아, 천재는 맞는 것 맞아요. 같아요. 천재는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친일이 있으니까 이 사람의 정말 평가받아야 될 그런 문학조차도 사실 제대로 우리가 평가를 못하는. 그렇죠. 또 평가할 필요도 없는 지금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마 문학 쪽에서야 뭐 나름대로 평가를 하겠지만. 그렇죠. 문학은 또 문학 또 나름대로 나름대로 평가하겠죠. 또 하겠죠. 자, 어쨌든 오늘 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이광수라고 하는 이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내용을 너무 자세하게 또 재밌게, 물론 제가 또 진행을 잘했겠지만, 네. 오늘 많은 걸 또 배우고 갑니다. 네. 우리가 이 특별교육을 참 잘한 것 같아요. 김 네. 대표의 이런 식견, 지식, 이 지식인 곳의 그런 면모,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하는 또 그런, 역시, 전북민연연의 대표가 될 만하다. 아, 부끄러워요. 네. 부끄러워하세요. 자, 하여튼 오늘 너무 수고 네.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은 다음 시간은 이제 이광수와 같이 갔던 동경 3대 조선의 천재로 불렸던 최남선 편을 다루겠습니다. 또 이 이광수 못지않은 혹은 이광수보다 더한 이 최남선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한번 또 김 교수님께서 이광수보다 더한 사람 없는 더한 것 사람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다 같은 거죠. 거의 뭐 이광수급의 최남선에 대해서 다음 시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앞에다 인사해야지. 자, 고맙습니다. 오늘 친일 언론인에 대한 이광수 편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네. 네.